자, 이제 고2 33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지 발사계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몸짓이라는 이 제스처가 그냥 약간 서브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무언가를 주도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깨달을 때인데 뭐를 깨닫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멈춘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멈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손짓을 멈춰. 수백 밀리미터, 밀리세컨즈, 밀리초? 뭐라 그래? 수백 밀리초 전에 손짓을 멈춘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손짓을 멈추고 있다는 거야. 말을 멈추기도 전에 손짓을 멈춘다라는 건데 이러한 순서는 암시하는데 뭐를 암시하냐면 놀라운 개념을 암시하는데 우리의 손이 알고 있다는 거야. 뭐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손이 알고 있다라는 거지. 사실 그 앞문장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대. 이런 경우가 있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 손짓은 정신적으로 준비를 시켜 단어를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어가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손짓은 준비를 시켜. 그래서 사람들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못하게 막힌 거지. 몸짓하는 것을, 손짓하는 것을 막힌 사람들이 그들은 뭐 한대? 덜 유창하게 말하고 그들의 말은 중단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들의 손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지. 뭐를? 그들에게 뭐를? 그 다음 단어랑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중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게 하면, 손을 묶은 채로 말하라 그러면 말이 유창하게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제스처라는 게 손짓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제스처 없이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돕는,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이게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미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적인 과정을 따라서 돕는 손짓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하는데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할 거고 우리는 풀 거야. 문제를 덜 풀 거야. 그러니까 덜하게 풀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설명을 덜하게 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손짓이라는 게 손짓은 그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손짓이라는 건 대표하는 거지 뭐를 우리의 생각에 앞에 있는 거를 대표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손짓은 말 뒤에 따라가는 동반자도 아니고 도와주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돕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4로 갈게요. 34번이 되게 어려우니까, 되게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잘 볼게요. 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랑?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이제 다가올 거지. 그러니까 과거는 한 것, 미래는 이제 다가올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된대. 그쵸? 뭐라고 되냐 하면 과거에 대한 우리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우리 인식이 미래에 대한 우리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혁명가들은 참고하는 거야. 뭐를? 과거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참고해. 그죠? 그리고 나서
입증이 되는 그 앞문장은 입증이 되는 거야. 민족주의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예시에 의해서 이 혁명가들이 그들의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참고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지.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미래는 여겨지는 거야. 뭘로써? 다양한 회복. 그죠? 뭐에 대한 회복이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 확립된 것들에 대한 복제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거? 그 사라진 영웅 시대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지는 모델로도 여겨진다. 라는 거야. 미래를 보는 관점들이 다양한데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회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확립된 것에 대한 복제라고 볼 수도 있고 사라진 영웅 시대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지는 모델로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이지. 미래를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역사의 서술은 기초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거랑 설명하는 거야. 뭐를?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기초되어 있는데 그 미래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모르는 거야.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그죠? 뭐 때문이냐면 역사학자들은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과거는 뭐 하는 거라고? 과거는 이거에 불과하되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그 미래가 뭐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의 과거인 미래에 대한 축적이야. 그러니까 미래라고 해봐야 지나가면 과거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가 2025년이 미래라고, 2026년이 미래라고 해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2026년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일 뿐이니까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 축적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암만 미래 일이어도 결국에는 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지. 자, 따라서 뭐 하기보다는 보기보다는 그 과거의 손길이 항상 만든다고 뭐를 미래를 만든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그 앞문장은 반대로 여겨진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과거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 과거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에 의해서? 미래의 방향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과거를 보는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지. 봐봐, 이게 어떤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성공을 했고 얘는 실패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 미래가 이래.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했다? 그죠? 만약에 공부를 했다 쳐. 공부를 했다 쳐. 근데 이 A라는 애는 미래에 성공을 했어. 그럼 공부를 뭐로 보겠어? 아,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근데 미래에 실패한 애는 공부를 뭐라고 생각해? 공부를 해봐야 쓸모가 없다. 라고 보는 거지. 똑같이 과거는 공부한 과거인데 A는 성공을 한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공부는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B는 어때? 똑같은 공부한 과거를 가지고 미래에 실패한 그걸 보고 아,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한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 그죠? 하지만 예문을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자, 35번으로 건너갈게. 자, 이제 35번을 볼 건데, 우리가 사전을 찾는데, 사전을 보면 물론 어려운 단어가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쉬운 걸로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인 거야? A 다음에 이렇게 뜻이 나오잖아.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그 결국엔 A라는 것들이 이해가 될 텐데 얘네들을 모르면 뭐 하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우리 왜 종종 영영풀이 이런 거 보면 영어가 나오고 영영풀이가 쭉 나오잖아. 나는 이것도 모르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도 몰라.
그럼 당연히 이 영영풀이는 나한테 쓸모가 없는 거지. 어차피 모르는데? 모르는 걸 합쳐봐야 모르는 건데 뭐하러 이해가 되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면 사전은 비교적 좋은 자료 출처야.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뭐에 알아보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자료 출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한 세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불리냐면 어휘적인 정의라고 해요. 어휘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념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얘를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휘적인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거지. 뭐를? 사전적인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은 사전에 있는 정의는 요구하는 거야. 독자들이 뭐 하도록 꽤나 상당히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도록 요구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언어에 의해서. 이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도록 독자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전에서 정의를 이제 찾아보려면 내가 이미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그 사전적 정의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빠르다는 이야기지. 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그런 애한테 사전을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냐고. 아니지. 어느 정도 한글을 알고 단어 뜻을 알고 있는 이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전이 도움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사전은 역할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역할을 한다. 뭐로서? 상호 참조나 번역기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단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누군가 아직은 모르는 단어 사이에 참조를 하거나 번역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알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가장 난해한 단어 사전에서 몰라 이런 거 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정의돼야 된대. 뭐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냐면 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전에서 가장 난해하고 모호한 단어들도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그닥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6번으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36번을 보면 이제 그 식량 관련된 이야기. 자, 정부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부여한다는 거야. 중요성을 어디에?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또 어디에다가 그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거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정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야. 뭐 하기 위해서? 그 국가적인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데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야. 뭐를 보장하냐면 음식의 충분한 양이 이용 가능한 거지. 누구에게? 거주민에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음식이 보장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지. 몇몇 국가들은 목표를 세워 그 음식 자급 자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앞문장은 뭐를 의미하냐면 모든 음식은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음식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국내의 이 농업 생산에서 나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음식의 식량 안보는 요구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아 뭐를?
식량 자급 자족을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나라들은 음식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쉽게 나라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음식들은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들은 어쨌든 매우 기후에 민감해. 기후나 토양이나 다른 조건들에 되게 민감해. 뭐 하는데 그 전 세계에서 다른 경우가 있는 그 조건들을 맞추기가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바나나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제천에서 바나나를 키워지겠냐고. 추워 뒤지겠는데 4월에 눈이 오는데 어떻게 키워. 자, 그래서 심지어 매우 생산적인 농경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모든 음식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존하고 있지. 수입에, 뭐를? 커피나 차나 바나나나 다른 열대 음식들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적절한 음식 공급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뭐 하면서 이 국내의 국내 생산과 수입에 둘 다 의존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6번 뭐 썩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